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객관식은 제가 말씀한 대로 그 핵심 요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서는 그 뒤에 있는 실전 예상 문제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그 뒤에 있는 실전 예상 문제를 풀면서 앞에 있는 기출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만 제가 풀어드렸는데 실전 예상 문제에서 좀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요 책 가지고 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업데이트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재고가 다 소진돼야지만 새 책을 써준다 그래가지고 추록을 제가 이제 지금 내는데 그 추록은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추록은 이제 나눠 드릴 거기 때문에 개념체계 부분에서 이제 개정된 부분, 뭐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측정 기준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100%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 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과 풀지 말아야 될 부분 한 2문제 정도만 뭐 안 풀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바뀐 그 개정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프린트 받고 그거 설명드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1페이지 그 실전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게 되면 회계정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모든 교과서에서 또 이렇게 또 이론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보면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여 여기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라는 거는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죠.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정보의 시기라든가 정보의 양이 많은 자가 시기가 빠르거나 양이 많은 자가 우선권을 갖겠죠. 그러한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로 원활히 공급될수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종종 틀린 문장으로 잘 나오는데 경제 실체간, 경제 실체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경제 실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주, 채권자, 이 경제 실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 BS를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변은 자금 조달 측면이에요. 그게 다 청구권자잖아요. 그렇죠?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실체간에 대한 자원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경제 실체 내에서 자원의 이동에 대한 관한 의사결정에 거기 경제 실체 내에서의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틀린 거죠. 경제 실체 간에도 자원 이동간에 대한 우리가 BS 보면 자원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경제 실체 내에서 자원 이동간에 대한 정보는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관료에게 의사결정하는 거. 우리 책임회계 성과평가 봤죠. 뭐 영업 부문 또는 제조 부문에서의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 그게 기업 내에서의 경제 실체 내에서 각 부문 간의 이러한 자원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둘 다 제공하는 거예요. 경제 실체간. 그 다음에 경제 실체내. 근데 경제 실체내는 우리가 관리액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겁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의 뭐 역선택이다, 도덕제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회주의적인 여기서 이제 대리인은 바로 경영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인 도덕제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이제 대리인은 바로 이제 그 경영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주나 채권자한테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는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회계 정보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 배분에 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효율적 배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배분이다. 뭐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각 기업마다 뭐 A 기업 있고 B 기업 있고 C 기업이 있는데 각 기업마다 생산성이 다 다르잖아요. 수익성도 다르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알죠. 주식 투자. 어떻게 투자하세요, 보통? 묻지마 투자합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테마주만 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정적인 또 뭐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재무제표 근거를 해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재무 보고서죠. 뭐 가장 대표적인 뭐 BS라든가 IS 감사 보고서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각 기업에 대한 내가 돈이 많으면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죠. 뭐 돈이 많아서 아무 기업이나 투자해가지고 뭐 실패도 상관없잖아요. 돈만 많으면 돈이 무한대라면. 근데 희소한 자원에 대한 투자니까 이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효율적인 배분이죠. 비용과 효익 간의 관계죠. 비용이 투자 금액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장 효익이 높은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배분, 그 다음에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 맞는 문장이고, 자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기능과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요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 1번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서부터는 이제 우리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이니까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1번에서의 주요 이용자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주요 이용자,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잠재적이 들어간다는 거.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현재하고 잠재적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현재 투자자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잠재적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대여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자. 그렇죠? 이렇게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인데 주요 정보 이용자라는 거예요. 주요 정보 이용자. 그럼 여기서 그 주요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회사가 공시하는 그러한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재무정보를 얻는데 뭐에만 의존한다는 자예요? 재무제표에만 의존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주요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또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여기에 주요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장 대표자가 바로 뭐예요? 경영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영자는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그냥 보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보 이용자, 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 이용자이긴 하지만 여기에 의존하는 자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경영자다 하는 겁니다. 그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죠. 예,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그 회장님에 대한 뭐 좋아하는 음식을 안다거나 궁금해도 뭐 가르쳐주면 가르쳐줍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행 회계에서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가장 뭘 중시하냐면 그 가치를 추정하는데 가장 도움을 주는 재무제표는 누가 될까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그렇죠? 재무상태표가 이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IFRS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뭘 중시하냐면 공정가치를 중시를 해요.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회계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그때는 이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유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유사하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 기준 만드는 데요. 한국회계기준원.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준을 만드는데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거나 또는 개정, 고치는 거죠. 변경하는 거.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노력할 것이다. 맞는 문장이죠. 다 만족을 못 시키지만 그렇죠? 우리가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5번이 틀렸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경영진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는 재무제표에만 의존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답은 5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 여기 이제 주제는 뭐냐면 그 문제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이 나오면 그 이하에 있는 지문들이 다 나와요. 시험에서. 여기 있는 지문들이 이제 옳은 문장, 틀린 문장으로 이제 번갈아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번에 시험에서 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중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이다. 그러면 거기 5가지 나와 있는 사항들이 얘네들이 막 번갈아서 나오는 거야. 틀렸다가 맞았다가. 자, 넘어가시면 되고 3번 문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그러니까 개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개념체계 중에서 어떠한 주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념체계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물어보는 건데 1번 잘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기준하고 개념체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 개념체계는 하나의 이론체계예요. 우리가 이제 기준을 공부하기 전에 모든 이 회계 원칙이 이 다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다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이론 체계. 그래서 일반 기업회 기준도 마찬가지고 국제 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이 있을 때 이 기준을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 체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거고 이건 외관법에서 정한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원칙은 얘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 체계가 개념 체계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이제 내용이 서로 이제 상충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누굴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작성 원칙인 이 외관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건 이론 체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맞는 문장. 이게 바뀌면 이제 개념 체계가 우선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재무 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인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죠.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32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본과 보강에 대한 차이는 뭘까요?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특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에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적 질적 특성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유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필수가 되는 거예요. 필수.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목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이게 충실한 표현. 네,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중요한 거죠. 이건 뭐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올해는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게 나올 게 또 하나 더 앞서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 나눠줄 그 내용이에요. 네, 개정된 게 좀 더 올해는 또 강조가 될 겁니다. 네, 내년 시험이죠. 내년 시험. 자,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그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검, 적, 이. 그죠? 이 비교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고, 검증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고, 적시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해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이 중에서 얘가 뭐 빠져가지고 뭐 중요성 이렇게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예, 보강. 뭘 더 보강시킨다는 거예요. 유용성을 더 보강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강적 질적 특성만 갖췄다고 해가지고 정보가 유용하다 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추면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2번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차익은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개념체계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 정상적인 활동 그 다음에 차익은 영업의 활동도 있죠. 뭐 유형자산 처분익 같은 경우 근데 개념체계에서는 우리가 수익에서 우리가 이 차익과 수익을 별개 요소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개념체계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레비뉴가 있고 잠깐 알리 맞나? 레비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비뉴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차익도 포함하는 개념. 네. 레비뉴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했나?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쵸? 근데 우리가 수익기준서에서 공부하는 거 있죠? 수익기준서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거는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야.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인 매출액을 의미한다. 우리가 수익기준서에서 공부하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인컴이 더 큰 개념인 것 같은데? 예, 인컴이 더 큰 개념이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익기준서에서 얘기하는 게, 수익기준서상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야. 매출액.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했죠. 네. 잘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산의 취득은 지출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통 일반적으로 지출액이 있으면 현금 등의 지출액이 있으면 이 지출액이 이제 자산의 이제 정의를 충족하고 인식 욕구를 만족하면 우리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물론 자산의 정의와 인식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지출액은 자산 또는 비용인데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면 이 지출한 금액이 결국 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출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가. 이 원가가 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를 이 자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지출한 금액은 취득 당시에 해당되는 이 자산의 공정가치와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공정가치를 지불하고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실물 자산은 이 취득가액을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득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한 원가가 바로 취득 원가가 되는 거다 하는 거야. 근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우리가 자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중받는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거잖아요. 그 수중받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고. 받을 주식이 뭐예요? 뭘로 투자해야 되나? 이재용 회장 회계처를 어떻게 할까요?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걸로 분류해야 되나? 아니겠죠. 이게 뭘로 해야 될까요? 진짜 모르세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은 삼성전자 중대한 영향 회장하는 그런 분 아닌가요? 예. 큰일 났네. 우리가 아직 여기 공부 안 해서 그러나? 핵심 요약에서.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현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자산, 수중이익으로 계산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산, 수중이익. 아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예. 지출액은 없지만 뭐예요? 회계 처리 안 하는 게 아니죠. 이게 0이 아니죠. 이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그죠? 예,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주식 공정가치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속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2개월간의 주가하고 이후 2개월간의 주가의 평균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약간 누를 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누를 거니까 그렇죠? 2개월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올바른 투자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믿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미국 대선도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97%다, 3%다. 트럼프 압승이던데 보니까. 예. 트럼프 무슨 매력이 있나 봐요.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출한 금액과 취득 원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중받은 경우에. 자, 그 내용이죠. 자산의 취득은 지출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 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증여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건데 회계 처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금액으로?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뭘로 계산하는 거야? 자산 수중이익으로 계산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주주면 그때는 자본잉여으로 자본거래로 보는 거고 주주 이외이자면 그때는 단기 이익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재무상태와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개정된 재무회계 그 개념 체계에서 요 측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올 거예요, 올해. 너무 저를 믿지 마시고. 예, 그런데 그 개념 체계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1순위가 예, 항상 전통적으로 나오는 순위가 바로 이 질적 특성 부분이고 올해는 개정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측정 기준에 대해서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요약해서 그거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시험장.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내용 중에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줄 그으세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재무정보 질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목적 적합성이란과 충실한 표현,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개념 체계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이게 밑줄이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특성이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거죠. 예. 이걸 갖춰야지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검적이를 갖추면 그때는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는 문장이고, 이게 이제 뭐 가장 효율적이고 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이걸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걸 갖춰야 되고, 얘네들은 일단은 절차를 적용하는 순서는 존재해요. 얘는 순서는 존재해요. 그런데 얘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순서는 존재하고 밑에 있는 거는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즉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 가능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비교 가능성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비교 가능성하고 일관성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관성이 우리가 계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X1년도하고 X2년도에 A기업의 이익을 비교하는데 A기업의 이익이 이게 100이고 X2년도도 100이다. 그러면 뭐 X1년도와 X2년도에 그쵸? 성과가 동일하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때는 평균법으로 했고 이때는 선의선출법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물가는 상승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선의선출법으로 하는 게 평균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익을 더 높게 보고 해요. 그죠? 기말적으로 더 높게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회계처리 방법이 지금 따라가지고 지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X2년도도 평균법으로 했다. 그러니까 매 기간 동일한 회계 정책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과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비교 가능성이 증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은 요거는 수단이 되는 거고 요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일관성이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가 되는 거야. 매 기간 동일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면 그러면 뭐예요? 예. 우리가 요 각 기간별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 100이고 110이다. 그러면 B 기업이 더 장사를 잘했냐? 또 만약에 회계 원칙이 또 달라요. 얘는 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고 얘는 뭐 선의선출법으로 했다. 그럼 얘가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이 보통 이익을 또 높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호하니까. 근데 얘도 이제 평균법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예. 그때는 얘가 더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일관성, 계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가 된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죠. 비교 가능성에서 나오면 이게 1순위예요. 일관성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즉 일관성은 이 틀렸죠. 일관성이 목표가 아니라 비교 가능성이 목표가 되고, 그리고 일관성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문장이 틀린 겁니다. 즉 이유가. 그 다음에 3번에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실한 표현이란 모든 측면에서 정확함을 의미한다. 다 잘 맞게 가다가 어디서 틀렸냐면 뒤에서 충실한 표현이란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 뒤가 틀린 거예요. 그 앞까지는 다 맞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산할 때 그때 적용한 어떤 절차나 선택에 대해서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 정보가 반드시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 충실한 표현. 자, 충실한 표현을 갖추게 될 요건 중에서 바로 뭐가 있어요?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때 그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성. 중요성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일까요? 중요성은. 중요성은 목적적 합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적 합성. 목적적 합성에 대한 요건으로서 우리가 예측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특유에 대한 목적적 합성 해서 우리가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성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업 특유의 목적적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뒤에서 또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설명될 건데 기업 특유의 목적적 합성. 그래서 이 중요성은 요 목적적 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적 합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그렇죠.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 그게 밑줄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기업 특유의 목적적 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적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라는 게 이게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다, 유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유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라는 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보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이 어떤 획일적인 어떤 임계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1억이 누락이 됐다. 자, 이 정보가 그렇죠.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할 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사 전체 매출액이 10억이에요. 그럼 전체 매출액에서 10억이 10%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하겠죠, 의사결정에. 근데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서 1억 누락된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었는데 1원 잊어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었는데 1원 잊어먹었으면 찾을 거예요, 그 돈? 내 돈 1원 하면서?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의사결정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기업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요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성의 판단은. 그러니까 미리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없다. 미리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성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합니다. 특유한 측면. 그래서 제가 기업 특유의 목적적 합성이다 하는 거예요. 매출이 10억인 기업과 매출이 100주인 기업에서의 그 매출 1억 누락 정보는 10억인 기업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또 100주인 기업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답은 4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박식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보다는 모든 수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된다. 아니, 회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연결재무제표를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문구는, 5번 지문은 이 이해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해가능성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보 제공자 측면이 있고 정보 이용자 측면. 물론 정보 제공자는 이제 기업이죠. 정보 이용자가 그 회계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보 이용자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회계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 이용자도 그 회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무슨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식이 세 가지로 나눠요. 무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나와요. 회계사 시험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정보 이용자가
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모든 정보인지 이거 아니죠. 최소한 합리적인 정보는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된다. 아니죠. 그렇죠? 예. 정보 이용자도 합리적인 수준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5번도 이제, 문제에서 밑줄 그어보면, 이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네, 그게 밑줄이야. 그러니까 질적 특성과 관련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네.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재무정보에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는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 적용된다. 뭐 부속서류라든가 또는 뭐 다른 보고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적용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적합성이 우리가 이제 관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련성. 목적 적합성을 관련성. 렐러번스 해가지고 우리가 관련성이다 하는데 여기 관련성이 바로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 자,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에 대한 요건으로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었다.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었다. 확인 가치가 피드백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X1년도에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매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에 이제 재무제표 가지고 그 이전에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매수라는 만약에 이제 이익이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투자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이익이 나빠져가지고 하락했다. 그럼 내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게 피드백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X2년도에 재무제표는 확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가지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동시에 얘는 또 무슨 가치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측 가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2년도 재무제표 가지고 그 이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확인 또는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2년도 재무제표 가지고 또 미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X2년도 재무제표는 확인 가치와 예측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상호 연관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내 미래 의사결정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내 과거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피드백을 하게 되면 그때는 확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 중 하나인 표현의 충실성은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맞는 문장이죠? 예. 목적 적합하면서 충실한 표현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목적 적합하면서 충실한 표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생산할 때 순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우리가 고르고 그게 충실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그러니까 충실하게 표현됐으면 정보로서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차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우리가 선택하고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요. 우리가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는. 그런데
보강적 질적 특성에서는 어떠한 순서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떠한 요 보강적 질적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질적 특성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예, 감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제 예, 언급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목적 적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했죠. 맞는 문장이죠. 피드백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보강적 질적 특성에서의 검증 가능성. 그 검증 가능성 나오면 바로 이 문장이 나오죠.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밑줄이에요.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기준서 원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는 삽입절이 많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f, 형용사절, 위치 들어가는 이런 삽입절이 있잖아요. 삽입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이 틀리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이게 틀린 문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빠지면서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검증 가능성이 틀린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3번은 충실한 표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충실한 표현에서 오류.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또 있었잖아요.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고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거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누구는 유리하게 누구는 불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이 반드시 그 내용이 정확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쭉 나가요. 그래서 이제 보고로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거는 이런 어떤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그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그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겁니다. 반드시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래야지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 뒤에는 요 말이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야지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용자가 회계 정책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 한 기업이 기간별로 적용한 회계 정책이나 기업 간에 적용한 회계 정책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비교 가능성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매 기업이 뭐예요? 동일한 회계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로 적용한 회계 정책이나 기업 간에 그러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뭐죠? 이게 계속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 가능성에서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통일성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데 그게 서로 같이 보이는 게 그게 통일성.
근데 비교 가능성은 서로 다른 거는 다르게 보여야 되고, 같은 건 유사한 건 유사하게 보여야 되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게 비교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통일성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통일성하게 되면 똑같은 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이게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 가능성을 얘기할 때 이 통일성 가지고 이제 언급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 가지고 언급할 때는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지만 비교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목표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수단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 가능성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비교 가능성의 정의는 유사한 건 유사하게 보여야 되고, 서로 다른 건 서로 다르게 보여야지만 그게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자,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이제 적시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의 이 적시성. 이 적시성의 의미는 뭐냐면,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내 주머니에 돈 없는데 좋은 정보 있어봤자 뭐예요?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죠. 필요할 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서 재무정보의 다른 질적 특성에 비해서 목적적 합성이 크게 훼손될 수가 있다. 목적적 합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충실한 표현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실한 표현이 요거하고 이제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이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성, 충실한 표현이 유지가 되면 그 정보는 우리가 신뢰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필요할 때 정보 제공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 정보가 제공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확인된 다음에 정보가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가 다 올라갔는데.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 정보 받아봤자 투자하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성은 그 전에 정보가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가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적 합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그죠? 충실한 표현이 훼손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틀린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되기 이전이니까 나중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목적적 합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충실한 표현이 훼손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맞는 거예요. 네. 대신 목적적 합성은 증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미리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니까 예측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건 이제 개념체계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형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 이게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예요? 비검적이죠,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중립성. 이 중립성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표현 충실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자, 2번. 요 2번도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재무보고 기준의 전진 적용으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면, 그렇죠.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거 우리가 적용하는 게, 그게 전진 적용.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하면 그건 소급 적용.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비교 가능성의 감소가 되겠죠. 왜냐면 자, X1년도, X2년도인데 이때 감가상각 방법이, 이때는 이제 감가상각 원인을 시간의 경과인 정액법으로 봤는데 이때 이제 진부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률법으로 바꾼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얘를 정률법으로 수정하면 이거는 소급 적용이에요.
그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매 기간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 가능성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진 적용을 한다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된가요? 단기적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왜?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일관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관성이 유지가 돼서 비교 가능성이 증가가 되는데 전진 적용하게 되면 이걸 수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X년도하고 X년도의 정보는 단기적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합리적인 추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우리가 향상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소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소될지 모르겠지만 왜? 서로 다른 방법이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유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소비되는 형태를 그렇죠? 시간 경과보다는 진보를 보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향상을 위해서 단기적인 목적 적합 목적 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이 감소될 수 있다. 자, 그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우리가 했던 거고, 뭐, 그쵸? 근본적 질적 특성, 검증 가능성, 우리가 했던 거고, 충실한 표현. 그죠? 예. 계속 번갈아서 나오는 겁니다. 3, 4, 5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장이잖아요. 예. 2번은 요거 이제 새롭게 보는 거고, 2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는 무슨 적용이에요? 단기적으로 전진 적용. 근데 장기적으로는 향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8번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아무튼 시험에서 하여튼 1순위예요. 개념책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1순위인데 올해는 다를 거다 하는 겁니다. 올해는 얘가 2순위가 될 거고 올해는 바뀐 개정된 측정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해드려서 이제 나눠줄 건데 한 페이지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말 했다가 망했는데. 잠깐 앞에 하도 말 문제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세 문제 나오는 바람에.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중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앞에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보강적 질적 특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앞에 있는 거는 뭐 보강적 질적 특성에도 우리가 봤고 자, 비추고 보세요.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비검적인데 보강적 질적 특성이 비검적인데 뭐부터 먼저 비교 가능성을 만족하고 뭐 검증 가능성을 만족해야 되는 이런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만족하면 되는 거야. 순서 따르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인데 대신 내가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뭐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근본적 질적 특성은 어떤 규정된 순서가 있어요. 규정된 순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인데 어떤 순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목적 적합한 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되면 그 정보로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차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고 또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는?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단골이에요, 단골. 그렇죠.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야지만 맞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은 정보를 생산하는데 그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다. 5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질적 특성 문제 나온 거 쭉 보면 지금까지 쭉 나온 거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만 잘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돼요. 네. 됐고, 그 다음에 9번은 그거는 생략해 주세요. 예. 그거는 요 자산부채 자본 요 재무제표 요소에 대해서 그렇죠? 요소와 정의에 대해서 요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다음 주 프린트 나눠주는 거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도 거기 4번하고 5번에 나와 있는 요 자산의 정의가 살짝 다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 나눠주는 거 추록분 나눠주는 거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10번은 뭐 3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예.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 그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예, 바뀐 거를 보시면 되고 11번도 이것도 예, 생략해 주세요. 예, 이것도 바뀐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될 거다.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 바뀐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11번 지워주시고 12번 X, 10번 X, 9번 X. 자, 그 다음에 13번. 바뀐 거는 다 제가 추록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재무자본유지가 있고 실물자본유지가 있습니다. 재무자본유지는 다시 둘로 명목 화폐자본유지가 있고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유지 개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는 거냐면 이익을 측정할 때, 이익을 측정하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방법인데, 이 자본유지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기초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말이 기초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는 명목 화폐를 이제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고, 요거는 구매력을 기초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고, 요거는 기초와 동일하게 실물, 그렇죠? 실물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기초가 하고 기말이 있어요. 기초 기말이 있는데, 기초의 그 자본, 그러니까 기초 순자산을 나타내는 거죠. 기초 자본이 1,000원이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말이 2,000원이다. 그럼 명목 화폐 자본 유지로 하게 되면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의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을 유지하면 1,000원을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화폐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를 초과해요? 1,000원을 초과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뭘로 보는 거야? 이걸 이익으로 보는 거야. 이게 명목 화폐 자본 유지에 따른 이익 측정 방법이에요.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 1,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요 기간 동안에, 요 회기간 동안에 뭘로 보겠다는 거야? 순자산의 증가분, 이익으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는 자,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금액은 2,000원인데, 요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를 보니까, 그 물가지수라는 거는 뭐,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경제에서 공부하지 않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샘플 뽑아가지고 평균 뭐 이렇게 변동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110이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지수가 이제 10%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초와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가지수를 고려하게 되면 1,100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 금액을 유지할 때는 화폐 금액을 유지하는 거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이제 이익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게 되려면 그때는 1,100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에서는 우리가 요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과하는 금액 900원을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익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실물 자본 유지인데, 자, 이게 1,000원이고, 자, 여기 2,000원이에요. 자, 내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상기업인데, 자, 기초에 내가 상품 1개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어요. 상품 1개. 그때 상품 1개가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럼 기말에도 내가 이제 동일한 실물을 유지하려면 상품 몇 개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1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초와 동일한 실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 1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품 1개를 사야 되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얼마로? 1,500원으로. 그렇죠? 이때 이 1,500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품을 구입했을 때 지불할 금액, 그 우리가 현행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행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는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 재고자산 적합법 할 때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시가를 뭘로 사용하는 거야?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아니라 현행 대체 원가로 사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기초와 동일한 이 실물을 유지하려면 상품 1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금액으로 보면 1,500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보는 게 바로 실물 자본 유지에서의 이익 측정 방법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을 측정할 때는, 그때는 자산을 항상 뭘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현행 원가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에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단골이죠. 실물 자본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뭘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현행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재무 자본 유지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화폐 금액 비교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물가지수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산의 측정 방법은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13번에 2번에 보게 되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반면에, 맞죠?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뒤가 틀린 거예요. 역사적 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해야 된다.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역사적 원가로 하든 현행 원가로 하든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원칙은 가장 신뢰성 있는 금액. 신뢰성 있는 금액은 수정되지 않는 거예요. 수정되지 않는 게. 누구죠? 역사적 원가죠. 공정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쵸?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역사적 원가는 취득 당시의 원가니까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역사적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네,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은 현행 원가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 이거 지워주세요. 이게 이제 현행 원가에 대한 측정 뭐 이행가치 있는데 이거 다 바뀐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돼요. 네. 다 비슷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듬은 거예요. 다듬은 거. 네. 그 다음에 15번 자본 및 자본유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네. 자본유지 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 준거기준을 제공하잖아요. 이거 명목 화폐 금액 가지고 구매력 가지고 실물. 이런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과 투자 횟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 자본을 우리가 각각에 대한 준거 기준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고, 예. 2번도 맞는 거고. 불변 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 일반 물가 수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100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익으로 측정한다. 그런 의미죠. 4번이 틀렸죠. 재무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한 특정 기준에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실물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되며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한 특정 기준에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재무자본하고 실물자본이 반대로 예, 섞이게 되면. 자, 16번 요거 지워주세요. 이 측정 속성이 바뀐 거 중에 핵심이에요. 개념체계.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측정 속성이 바뀐 거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그 부분에서 나올 거다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시간 꽤 지났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17번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요 2절에 나와 있는 실전 예상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객관식 들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그 기출 예상 문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용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몇 번 볼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져가지고, 중간중간에 하프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대신.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한 3주 지나면 이제 모의고사 한 번씩 제가 이제 미리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여기서는 시험 볼 수 없고, 풀어갖고 오면 그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